1989년 일본은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중 32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그 자리에 남은 일본 기업은 단 한 개뿐이었죠.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는 일본 경제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면 거품경제 붕괴를 떠올리시겠지만 문제는 정답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의 경제가 무너진 것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사건 90년대 말 거품경제 붕괴를 이야기할 겁니다. 85년에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 현상이 일어나자 기업들은 수출을 주저했고 이에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지만 이러자 기업들은 기업 운영은 뒷전으로 돌리고 부동산과 토지 매입만 급급했지요. 문제는 1990년 3월 하시모토 류타로 대장상이 부동산 대출 총량에 규제를 걸자 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고 이에 거품경제는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지속적인 물가 하락 덕분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자 사람들은 투자를 미루게 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1995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잠재 성장률마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으니 거품경제 붕괴가 일본 경제 붕괴의 시작이라 평가되는 거죠.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2008년 리먼 쇼크죠. 단순한 수치로 봐도 거품경제 붕괴 때 성장률이 연평균 약 1% 수준으로 추락했다면 물론 1998년과 2001년엔 마이너스 성장도 기록했지만요. 리먼 쇼크 때는 그보다 한술 더 떴지요. 무려 마이너스 54%나 추락했으니까요. 거품경제 붕괴 때보다 더한 추락 덕분에 당시 수상인 아소다로가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으니 그리고 자민당의 천하가 무너졌으니 얼마나 심한 상황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 추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배경엔 더욱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5년 당시 세계 면목 GDP의 17.8%를 점유하며 미국과 패권을 다투던 일본의 경제적 위상은 2025년 기준 3.6%까지 축소되어 버렸죠. 면목 GDP 규모 역시 1995년 5.55조 달러에서 2025년 4.27조 달러로 오히려 역성장하는 전려는 궤적을 그리며 일본은 단순한 침체가 아닌 국가적 쇠퇴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가 모든 악재의 시작으로 말하지만 일본 경제를 무너뜨린 진짜 원흉은 따로 있었죠. 바로 전세계를 뒤흔든 경제 위기인 리먼 쇼크. 이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저신용자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하게 파는 것도 모자라 이를 전세계에 떠넘기는 바람에 전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 사건이죠. 이로 인한 피해는 국가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한국같이 피해가 그나마 경미했던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일본처럼 경제를 괴멸 상태로 몰고 간 경우도 있습니다. 1990년대 초의 위기가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내부적 조정이었다면 2008년 리먼 쇼크는 세계 무역의 급감이란 외부적 충격이 일본의 심장을 타격한 사건이었죠. 다시 말해 리먼 쇼크는 일본이 간신히 지탱해온 외수 기관과 내수의 엔진을 동시에 파괴하며 원만한 침체의 흐름을 급격한 붕괴로 전환시킨 전략적 결정타였다는 겁니다. 리먼 쇼크는 2단계 위기에 양상을 띄웠습니다. 2007년 말부터 시작된 초기 단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로 인한 완만한 둔락이 있었으나 2008년 4분기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미국의 거의 2배 달하는 마이너스 12.1%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되었지요. 이때 충격이 더 컸던 이유는 일본 경제의 외수 의존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안전한 내수 시장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거품경제 붕괴 후 해외 시장의 비중을 늘리면서 GDP 대비 수출 비중은 90년대 초 8%에서 2008년엔 16%까지 상승해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수출 품목의 성격이었습니다. 일본 수출의 90% 이상이 자동차, 반도체, 산업기계 같은 경기에 민감한 내구 소비재와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런 제품들은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소비자와 기업이 구매를 즉시 미루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삼각무역 구조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이 핵심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조립해서 미국과 유럽에 완성품을 파는 구조였는데 미국 수요가 붕괴하자 그 충격이 중국을 거쳐 일본에까지 연쇄적으로 퍼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로 인해 해외에서의 수요가 급감하자 기업들은 앞으로 팔릴 일이 없겠구나 하고 기대를 접게 됩니다. 즉 기대 성장률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순간 투자도 고용도 멈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역대급 엔고가 터지면서 손해가 더 커졌습니다. 2007년 6월만 해도 124엔이었던 달러 환율이 2008년 12월엔 90엔 이하로 떨어지면서 술로 먹고 사는 일본 기업은 이중으로 타격을 받았죠. 그 충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토요타 쇼크입니다. 토요타는 2008년 GM을 제치고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 1위에 올랐지만 세계 1위에 오른 바로 그 해 매출이 전년 대비 21.9% 폭락하며 영업 손실 4,610억엔을 기록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환율 변동만으로 입은 손실이 약 22억 달러에 달했으니 토요타 입장에선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었겠죠. 즉 기술 1위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자마자 거시 변수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진 겁니다. 닌텐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닌텐도 DS와 위의 흥행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던 와중에도 전체 매출의 8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구조였기에 급격한 행보로 인해 막대한 환자손이 누적되었고 결국 2011년 동일본 대지진까지 겹치면서 상장 이래 처음으로 432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사상은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급여의 67%를 스스로 삭감했죠. 사실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는다 말이죠. 그나마 흑자를 보던 토요타, 닌텐도가 이 모양이었으니 다른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소니, 히다치, 파나소닉, 샤프, NEC, 도시바 등 일본 전자업계의 7대 대기업이 리먼 쇼크 이후 합산 170억 달러에 달하는 엔화로 약 2조 7천억엔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989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중 무려 32개가 일본 기업이었지만 2018년엔 토요타 한 곳만 남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사상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거시경제의 변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파괴적인 상황은 일본 기업들에게 경영 트라우마를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일본 기업들은 공격적인 연구개발이나 임금, 인상 대신 내부 유보금을 쌓아 올리는 수성형 경영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2013년 기준 일본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과 예금은 224조엔에 달하는데 이는 위기를 대비한 합리적 선택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스스로 꺼버린 자기 봉쇄로 평가됩니다. 비록 2010년 중국의 4조 위안 경기 부양책에 올라타 잠시 회복세가 보였지만 이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혁신 동력은 꺼지고 말았죠. 리먼 쇼크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는 나라는 없지만 일본은 유난히 많은 피해를 본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특유의 노인 같은 경제 시스템이 위기에서 무력함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이나 구조조정의 충격이 노쇠한 일본 경제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거품 경제 붕괴 때는 시장의 충격도 우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부실을 정리하려다 경제를 무너뜨린 적도 있었기에 이번엔 제로 금리와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것을 유지하기로 했죠. 본디 시장 원리에 의하면 부실 기업은 조기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고 쳤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운 나라이기에 그들은 부실 기업도 살려주기 위해서 정책을 세웠죠. 그리고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비용은 일반 서민의 가게,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기업을 살려 글로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임금을 동결시키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교체하며 손실을 가계로 전가한 것이죠. 일본 가계의 소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글로벌 호황기에도 성장률은 1.3%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먼 쇼크의 부담을 가계로 지우는 바람에 소비 심리가 마이너스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품 경제 붕괴 당시 일본인 내수시장에서 해외로 비중을 넓힌 이유는 좀비 기업을 살리느라 내수시장의 소비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가계로 돌리면서 비정규직은 늘고 그 바람에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서 내수가 무너지게 되었죠. 또한 복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 시스템을 재설계하면서 연금의 부담률을 늘리거나 수급자가 소득을 올릴 경우 그 금액의 83%에서 93%를 수급액에서 삭감하는 식으로 설계하는 바람에 노동을 통한 계층 이동의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일본의 격차사회란 비판이 심해진 것도 바로 이 시점부터죠. 하지만 일본은 그래도 살아날 길이 있었습니다. 자기 발로 걷어차버리기 전까지 말이죠. 리먼 쇼크에 빠진 국가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전략적 대응과 시야였습니다. 리먼 쇼크가 터지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며 제조 비용을 줄인 동시에 중국이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죠. 그래서 한국은 유난히 피해가 적은 국가에 속합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시스템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기술력을 과신하고 있었고 환차선으로 인한 충격에 몸을 떨며 글로벌 공급망에 소홀했지요. 그 결말은 처참했습니다. 한 예로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샤프는 LCD 사업에 사원을 걸었다가 결국 파산 지점까지 몰렸고 2016년
때문에 포스콘에 인수되는 굴욕을 겪게 되지요. 메이든 재팬의 상징이 외국 자본에 팔린 겁니다. 한국이 신흥시장의 성장을 흡수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 동안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전략적 오판을 범한 겁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세계시장의 흐름에서 밀려난 것이죠.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플랫폼과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는 동안 일본의 산업 구조는 멈춰 있었습니다. 2017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권은 애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즉 메타 등 플랫폼 권력이 장악하며 디지털 대전환을 완수했지만 같은 시기 일본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권은 토요타, NTT, 미쓰비시, UFJ 등 1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제조, 금융, 통신기업들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죠. 이는 일본 경제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20세기 산업의 전시장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세계 기술을 선도하던 일본이 글로벌 경쟁에서 사라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후의 일격이 날아옵니다. 리먼 쇼크의 여파가 가시기 전인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집니다. 이 재해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리먼 쇼크 이후 간신히 재건을 시도하던 제조업 공급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죠. 에너지 비용의 급등은 제조업의 생산 원가를 끌어올려 그나마 남아있던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국가부채 비중은 이미 GDP 대비 240%에 달하고 있었으며 대규모 복구비용 지출은 일본 재정을 마비 상태로 밀어넣었죠.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심리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연이은 대형 위기는 일본 사회 전반에 노력해도 부활할 수 없다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고착시켰고 이는 잠재 성장률을 추가로 하락시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었죠. 리먼 쇼크가 일본 경제에 골격을 흔들었다면 지진은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국가적 자신감을 완전히 붕괴시킨 겁니다. 결론적으로 2008년 리먼 쇼크는 일본 경제가 가진 고령화, 낮은 생산성, 그리고 경직된 관료주의란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결정타였습니다.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37.5년 만에 기록적인 엔저와 독일에게 밀려난 세계 경제 4위라는 성적표는 모두 리먼 쇼크 당시의 정책적 대응 실패와 구조 개혁 지원에서 기인한 필연적 산물로 평가되며 이런 실패가 일어난 이유는 위험을 서민 경제에 폭탄 돌리기 위한 권력과 정치가들의 정책에 있었죠.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제조업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넘어 산업구조를 과감히 해체한 후 재편하는 것이었지만 일본은 본디 책임을 지는 것의 타격이 정말 큰 나라. 그들은 경제를 붕괴시켰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비 기업을 살려가며 버텼죠.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의 혁명의 주류에서 한 발 물러선 채 바라보는 상황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이 리먼 쇼크로 평가되기에 일본의 경제 무너뜨린 것이 리먼 쇼크란 말이 나오는 것이죠. 지식에서 얻은 이세트를 말하는 지식공장.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